지게를 멈추고 눈밭을 내려다보던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거지? 발자국을 따라 몇 걸음 옮기던 돌쇠의 발이 우뚝 멈췄습니다. 아니, 할머니잖아. 왜 이런 곳에? 한겨울 눈 덮인 산중에서 글 한자 모르는 머슴이 발견한 노파 하나. 그러나 이 만남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헌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 북쪽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중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흰 눈은 산길을 지우고 짐승의 발자국도 지우고 마침내 사람의 흔적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지게를 진 채 산길을 오르던 머슴 돌쇠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새벽같이 집을 나선 돌쇠였는데 눈밭에 반쯤 묻힌 검은 형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명주 치마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숨이 가물가물한 노파였습니다. 노파의 몸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명주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은 긁히고 터져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맨발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 깊은 산중에서 신발도 없이 걷는 노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22살, 글 한자 배운 일 없는 머슴이었으나 그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눈밭을 살피니 큰 남자의 발자국이 두 켤레, 양옆에서 노파를 끼고 산을 올라왔다가 이 지점에서 호련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발자국의 간격이 성겁게 벌어진 것을 보면 두 산에는 노파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고 서둘러 달아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를 곱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아보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지기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집에 데려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돌쇠가 몸을 붙이고 있는 최서방네 주인은 눈이 밝고 성품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낯선 사람을 들였다가는 당장 내쫓을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답은 외양간이었습니다. 주인 최서방은 냄새가 난다며 외양간 근처를 잘 들르지 않았습니다. 소 2마리가 있는 그곳은 돌쇠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었고 짐승들의 체온이 모이는 덕에 한겨울에도 제법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노파를 집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신의 소미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노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르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골격이 고왔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기는 했으나 손등의 살결은 여느 놈과 노파와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보기에 이 노파는 바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채에 앉아 살림을 지휘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만 나는 특유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노파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외양간입니다, 할머니. 산에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노파는 눈을 뜨려다 힘이 없어 다시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돌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빛,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아직 다 꺼지지 않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노였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노파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노파를 버린 자들은 아직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외양간 지붕 위로 새벽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 한 발이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었으나 집더미 위에 노파도 외양간의 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원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 흉년을 피해 부모를 따라 떠돌다가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남은 것이 최서방네 행랑채에 발을 들인 사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돌쇠는 이 집에서 소를 먹이고 장작을 패고 짐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주인 최서방은 그를 두고 잃은 소처럼 하되 머리는 빈놈이라 했습니다. 그를 잃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서방의 착각이었습니다. 돌쇠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달랐습니다. 한 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단번에 손익을 따졌고 쌀가마니 수십 포대를 눈으로 훑기만 해도 무게의 차이를 귀신같이 짚어냈습니다. 상인들이 계산을 틀리면 돌쇠가 먼저 알아챘고 주인 최서방이 외상장부를 착각하면 돌쇠가 조용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서방은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고 돌쇠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보이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걸음걸이 하나, 눈빛 하나, 손이 움직이는 방향 하나만 보면 속마음의 절반쯤은 짐작해냈습니다. 장터에서 사기꾼이 접근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피했고 싸움이 날 것 같은 낌새는 주먹이 오가기 전에 먼저 알아챘습니다. 주인 최서방이 그것을 신통하게 여기면서도 끝내 머슴 이상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이 고을에서 그를 모르는 자는 사람 축에 넣지 않는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외양간의 노파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 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밥에서 죽을 떼어 노파에게 드렸고 상처난 발에는 장터 약방에서 얻어온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주인 최서방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돌쇠에게는 언제 주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노파가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물처럼 맑은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노파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합니다. 할머니. 노파는 잠시 돌쇠의 얼굴을 훑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최씨 대방이다. 이 고을 장터 객주의 주인이지. 아마 내 놈도 들어봤을 게다. 돌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최씨 대방. 장터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혼자 일군 과부, 수십 년간 고을 상권을 쥐락펴락한 여장부. 그 이름이 이 외양간 집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이 산에 버린 것은 내 조카다. 재산이 탐난 것이지. 그놈이 나를 죽은 것으로 만들려 한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파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얽히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재산 싸움에 머슴이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미 이 노파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파의 입가에 실처럼 가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최씨 대방이 조각난 기와 지붕 아래 집더미에 앉아 웃는 모습을 이 고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이었습니다. 최씨 대방은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고을 장터에서 객주를 일군 것은 최씨 대방 혼자의 힘이었습니다. 23세 남편을 병으로 잃고 빈손으로 남겨진 그녀가 광주리 하나 들고 장터에 나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치이고 밀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흉년에는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풀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그녀를 대방이라 부르며 따르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재물도 명망도 스스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카였습니다. 최판술이라는 자였습니다. 먼 친척 집안의 아들로 부모가 일찍 죽자 최씨 대방이 거두어 키운 자였습니다. 어릴 때는 영리하고 부침성이 있어 대방이 남달리 아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노름을 좋아했고 허세가 심했으며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고모가 일군 재산을 언제쯤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계산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최판술이 고을 아전 김 주사와 부쩍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나면 목소리를 낮추고 고모가 가까이 오면 말을 뚝 끊었습니다. 최씨 대방은 그것을 보면서도 설마 하였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먹여 키운 자식 같은 놈이 설마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열흘 전 밤이었습니다. 최씨 대방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찌라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저녁죽에 무언가를 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두 사내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판술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럽히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두 사내는 아무 말도 없이 대방을 산 중턱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최씨 대방은 이틀을 버텼습니다. 눈을 먹으며 갈증을 달랬고 쓰러지면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 새벽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눈밭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최씨 대방이 말을 마치자 외양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 한 마리가 낮은 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따져보았습니다. 열흘. 최판술에게는 열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전 김 주사와 짜고 무슨 짓을 꾸몄을 것인가. 대방을 산에 버렸다는 것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언가를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객주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최씨 대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머슴 주제의 장부를 먼저 묻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안채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다. 30년 거래 내역이 낱낱이 적혀있지.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위조 문서를 꾸며도 판가름이 난다. 조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를 게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장부를 지켜야 합니다. 그놈들이 객주를 뒤지기 전에 최씨 대방은 조용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신분도 미천한 머슴이었으나 이 자의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태의 핵심을 꿰뚫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호소하며 사연을 풀어놓아도 고개만 끄덕이다 슬그머니 외면하는 자들을 숱하게 보아온 최씨 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 사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부를 물었습니다.
이 머슴은 쓸 수 있는 차였습니다. 빈 외양간에 겨울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판술은 고모가 죽은 줄 알고 어딘가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모는 살아 있었고 집더미 위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글 한자 모르되 하늘이 는 머리를 가진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승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판술은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의 주막 평소라면 얼씬도 못할 자리에 비단 도포를 걸치고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외상 한 푼 못 내던 자가 이제는 안주를 시키고 술을 시키며 주모에게 거스름돈은 됐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모의 돈주머니에서 꺼낸 엽전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전 김 주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주사는 이 고을 관아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얼굴은 두루뭉술하고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관아의 서류를 다뤄온 탓에 붓솜씨가 능했고 능한 것을 나쁜 쪽으로 쓰는 재주도 그에 못지않게 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다 됐소. 최판수의 물음에 김 주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에 완성했소. 대방 어른의 친필을 옮겨 적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들여다본 덕에 그럴싸하게 됐소. 관아 도장도 찍었으니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거요. 최판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조 문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씨 대방이 조카 최판술에게 객주 전체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양도 문서였고 또 하나는 대방이 오래전부터 정신이 흐려져 살림을 도맡아 왔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치매 행세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죽으면 양도 문서로 재산을 꿀꺽하는 수작이었습니다. 노인네는 확실히 처리된 거요. 김 주사의 물음에 최판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한겨울 산중에 맨발로 버려졌으니 지금쯤은 눈 속에 묻혔을 거요. 봄이 와도 찾지 못할게요. 김 주사는 그 말을 들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심꺼림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손을 더럽힌 이상 뒤를 돌아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객주 장부를 확보해야 하오. 대방 어른이 따로 관리하던 진짜 장부가 있다는 것은 장터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오. 그것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만든 문서와 대조했을 때 필체며 숫자며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날 수 있소. 최판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숨겨두었는지 알고 있소? 그것까지는 모르오. 안채 어딘가겠지만 대방 어른이 워낙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이라. 최판술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모래 객주를 싹 뒤집어야겠소. 사람을 풀어서 장부고 뭐고 다 찾아내시오. 찾으면 없애버리고 우리가 만든 문서만 남기면 그만이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주막 안은 술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바깥에는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돌쇠는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러 나온 척, 짐을 부탁받은 척,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입은 빨랐습니다. 최씨 대방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 조카 최판술이 며칠째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닌다는 소문, 관아 아전 김 주사가 요즘 객주를 드나든다는 소문. 파편처럼 흩어진 이야기들이 돌쇠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외양간에 돌아와 최씨 대방 앞에 쪼그려 앉은 돌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래 저들이 객주를 뒤집니다. 장부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최씨 대방은 돌쇠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뿐인데 이만큼 파악해 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이 이 머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객주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소 장터에 심부름을 다니던 길을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눈에 띄는 법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머슴처럼 그저 볼 일이 있어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씨 대방의 객주는 장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층 기와 건물의 마당이 넓고 곳간이 셋이나 되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쇠판술이 심어둔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대신 객주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고을에서 10년을 산 돌쇠는 골목 하나하나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객주 뒤편에는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씨 대방이 장터 상인들에게 끼니를 대접하던 시절 식재료를 드리던 문이었습니다. 자물쇠가 낡아 열쇠 없이도 쇠꼬챙이 하나면 열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죽이며 돌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였고 가마솥 위로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씨 대방이 사라진 뒤로 밥을 짓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안채 쪽에서 사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쇠판술이 데려온 자들이 안채에 들어앉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안채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돌쇠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최씨 대방이 장부를 안채 벽장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안채에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부엌 천장 위 다락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부엌 다락에서 안채 벽장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집 심부름을 다니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엌 실렁을 발판 삼아 천장 다락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막으며 다락 안을 더듬었습니다. 낮은 천장에 몸을 납작하게 엎드린 채 팔꿈치로 기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얼마쯤 기었을까 손끝에 나무 격자 문이 걸렸습니다. 다락에서 안채 벽장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추고 귀를 댔습니다. 벽장 너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격자 문을 밀었습니다. 삐거덕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래쪽 사내들의 목소리가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벽장 안으로 내려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장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낡은 옷가지, 목기 몇 개,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 이불 보따리 뒤에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묵직하고 네모난 물건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 2권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돌쇠는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종이를 펼쳤을 때 코끝에 닿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베어 종이가 반들거렸고 먹물의 색이 맨 앞 장과 맨 뒤 장이 다르게 발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품속 깊이 밀어넣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왔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온 돌쇠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내밀자 최 씨 대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예.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대방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30년을 버티며 쌓아올린 자존심 강한 여장부가 머슴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외양간 문을 닫았습니다. 모레 최판술의 사내들이 객주를 뒤집을 것이었습니다. 장부는 이미 없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알아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돌쇠는 그것이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이틀 뒤 예상대로였습니다. 최판술의 사내들이 객주를 뒤집었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뒤줄을 쏟아내고 마루 아래까지 막대기로 쑤셔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판술이 직접 안 채 벽장을 뒤지다가 기름종이 흔적만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 소문이 돌쇠의 귀에 들어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최판술이 움직일 것이라고.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객주에 들어왔다는 뜻이었고 최판술은 머지않아 그 누군가를 찾으려 들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 최서방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돌쇠야, 오늘 낮에 낯선 사내 둘이 찾아왔더라. 너 요즘 밤에 어딜 다니느냐고 묻더구나.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심부름 다녀온 것밖에 없습니다. 최서방은 돌쇠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에 엮이기 싫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집을 끌어들이지는 마라. 주인의 말은 짧았으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행랑채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판술의 사내들이 돌쇠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외양간에서 최 씨 대방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최 씨 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게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 안에서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최판술의 사내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할 곳이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장터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상여집입니다. 최 씨 대방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상여집이라고? 장터 북쪽 끝에 있습니다. 상여를 보관하는 곳인데 평소에는 아무도 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을 두는 곳을 최판술 같은 자들이 먼저 들여다볼 리 없습니다. 최 씨 대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상여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자. 그날 밤 이경이 지났을 무렵 돌쇠는 최 씨 대방을 등에 업고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돌고 도라장터 북쪽 끝 상여집에 도착했을 때는 손발이 얼어붙을 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여집 문은 안에서 빗장만 걸면 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돌쇠는 집 몇 단을 깔고 최 씨 대방을 앉혔습니다. 상여집 안은 컴컴하고 음산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상여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드러났고 나무 냄새와 오칠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최 씨 대방은 입술을 꾹 다물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쪼그려 앉은 돌쇠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최 씨 대방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놈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뜻이냐? 아직은 아닐 겁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를 일입니다. 최 씨 대방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필요해. 30년 거래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증언해 준다면 위조 문서 따위는 단번에 뒤집을 수 있지. 돌쇠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최 씨 대방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며 숱하게 배신을 당해본 여장부였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는다. 나머지는 모르겠어. 두 사람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돌쇠의 말에 최 씨 대방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머슴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꺾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할 수도 있다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허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여집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최 씨 대방은 장부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30년이 담긴 물건의 무게가 가슴 위에 묵직하게 실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대방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상여집 안은 밤새 한기가 가득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밤을 버텼습니다. 최 씨 대방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듯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어제보다 또렷했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장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안다. 예.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대방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와 숫자들이 가득한 페이지였습니다. 돌쇠는 글자는 읽지 못했으나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은 거래의 상대방 이름이고 오른쪽은 날짜와 금액이다. 그리고 맨 끝에 이것이 있다. 최 씨 대방이 손가락으로 짚은 것은 작은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힌 작고 정교한 도장이었습니다. 수결이다. 내 수결. 수결이란 문서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문서에도 상단의 거래 장부에도 반드시 찍히는 것으로 위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거래가 있었던 날이면 반드시 이 수결을 찍었다. 날짜도 금액도 상대방 이름도 단 한 글자도 고친 적이 없어. 돌쇠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앞 장의 수결과 맨 뒤 장의 수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도장이었으나 색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은 인주가 발에 흐릿했고 최근 것은 선명했습니다. 한꺼번에 찍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최 판솔놈이 위조한 문서에도 수결이 있을 겁니다. 최 씨 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겠지. 그러나 가짜다. 내 수결은 찍는 방식이 따로 있다. 도장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찍는 버릇이 있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버릇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다. 돌쇠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수결이 하나같이 왼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버릇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한 차이였으나 한 번 알고 나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최 씨 대방은 장부 맨 뒤
표지 안쪽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빽빽한 글씨 대신 작은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달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린 것이다. 장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첫 장에 넣었던 것이지. 30년 전 남편이 죽고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이 그림을 그리며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그 뒤로 장부를 바꿀 때마다 똑같이 그려왔어. 돌쇠는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솜씨가 뛰어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말의 앞발이 힘차게 들려 있었고 갈기가 뒤로 뻗쳐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홀로 된 여인이 이를 악물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흉내내도 이것은 못 따라한다. 최씨 대방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수결의 기울기, 표지 안쪽의 말그림,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고르게 발해온 먹물의 색.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위조 문서를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이 모이면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아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현감 앞에 내밀어도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씨 대방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전 김 주사가 이미 관아에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돈이 오갔을 것이고 현감의 귀에 미리 말을 심어두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가지고 관아에 뛰어들어도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감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최씨 대방의 목소리에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이 움직이게 하려면 현감 앞에서 최판술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최씨 대방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최판술은 지금 이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만심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여 집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씨 대방은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며 수많은 흥정을 해온 여장부였습니다. 상대가 방심한 순간을 노리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장사꾼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판술은 장부를 찾지 못하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터 곳곳에 사람을 풀어 최씨 대방을 본 자가 없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씨 대방의 행방을 알려주는 자에게 엽전 열량을 주겠다는 말이 장터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열량이면 가난한 집 한 달 생계였습니다.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상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며칠 안에 누군가 이쪽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최씨 대방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둘러야겠구나. 증인을 만나야 한다. 최씨 대방이 믿는다고 했던 두 사람은 장터 포목점 주인 엄씨와 곡물상 박씨였습니다. 30년 거래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판술이 장터에 사람을 풀어놓은 지금 대방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돌쇠가 나서야 했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최씨 대방은 두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엄씨는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말보다 증거를 먼저 보여야 했습니다. 박씨는 의리가 있으나 겁이 많아 자신이 다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부탁을 해도 사람에 따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한 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씨 포목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심부름을 핑계로 들어가 천을 고르는 척하다가 주인 엄씨와 단둘이 남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가자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최씨 대방 어른이 살아 계십니다. 엄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을 접다 말고 돌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말을 잇지 않고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엄씨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돌쇠였으나 최씨 대방이 미리 손가락으로 짚어준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씨는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0년 거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결도 온전했습니다. 엄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계시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곡물상 박씨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대방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최판술 어른이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 다들 알지 않소. 괜히 엮였다가 내 가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쪽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최 씨 대방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시선을 똑바로 맞추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방 어른이 따로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년 전 흉년에 주인 어른 댁 곳간이 비었을 때 말없이 쌀 5가마니를 보내셨던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냐고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던 것도요. 돌쇠는 더 말하지 않고 가게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한참 만에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두 사람을 모두 얻었습니다. 상여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최 씨, 대방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다시 펼쳐놓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위조 문서에 적힌 날짜들이 이 장부의 날짜들과 겹칩니까? 최 씨 대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위조 문서를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아느냐? 못 보아도 압니다. 놈들이 날짜를 맞추려 했을 텐데 30년치를 다 맞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반드시 빈 날짜가 있거나 겹치는 날짜에 금액이 다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최 씨 대방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위조 문서와 이 장부를 현감 앞에서 나란히 펼쳐놓기만 해도 되겠구나. 나란히 놓으면 놈들 스스로 무너집니다. 최 씨 대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현감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가 있고 증인이 있어도 현감이 보려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현감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현감의 문을 여는 방법을 돌쇠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돌쇠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최판술이 부리는 왈패 중 하나로 덩치가 크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돌쇠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골목 양쪽이 막혀 있었습니다. 앞뒤로 사내 셋이었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장터 골목을 돌쇠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몸도 이 사내들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달아나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자는 다음 수를 쓸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달아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이 최 씨 객주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도둑 누명이었습니다. 장부를 가져간 것을 알아챈 것이겠지만
장부를 훔쳤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현감의 문을 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가면 현감과 마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숨어 다니다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한 듯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버티거나 달아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돌쇠의 팔을 거칠게 잡고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에 돌쇠는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포목점 쪽을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엄씨가 가게 앞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눈짓을 했습니다. 알아들으면 좋고 알아듣지 못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아전 김 주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가져간 자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이 머슴을 족쳐서 대방의 행방을 알아내겠다는 계산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최씨 객주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데 사실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않는 것을 보니 인정하는 것이로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자. 너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최씨 대방이 살아있는 것이냐?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대방이 살아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돌쇠의 입을 열려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김 주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생각이 정리되면 말할 것이다. 옥은 관아 뒤편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좁고 어두운 옥 안에 던져졌습니다. 집도 없는 맨바닥이었고 바람이 들어오는 틈이 있어 아니 몹시 추웠습니다. 돌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현감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주사가 먼저 나서는 것을 보면 현감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는 했으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싫은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현감을 직접 움직이게 하려면 이 일이 현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돌쇠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옥 밖에서는 간간이 관아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발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 창살 너머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멩이에 실 하나가 묶여 있었고 실 끝에 작은 종이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돌쇠였으나 종이를 펼치자 글자 대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달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최씨 대방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잡혀간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옆에 작은 표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버텨온 돌쇠였습니다. 춥고 배고픈 밤을 견뎌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옥살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최판술은 어딘가에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 믿으며 술잔을 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이관아 뒤편 좁은 옥에 갇힌 머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돌쇠는 옥에서 끌려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으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좌판이 놓이고 현감이 관복을 갖춰 입고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줄의 현감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았습니다. 큰 욕심은 없으나 불편한 일은 더욱 싫어하는 인상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속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전 김 주사가 현감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최판술도 마당 한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팔짱을 낀 채 돌쇠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거만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 여기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현감이 경목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최씨 객주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있었다.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들고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김 주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객주 쪽문이 열린 흔적이 있었고 벽장이 뒤져져 있었다.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쪽문은 원래 잠금이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뒤진 것이 소인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어찌 아십니까? 김 주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인이 훔쳤다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당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장부를 훔쳤다고 하면 장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장부 외에 없어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김 주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최판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현감이 김 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무엇이오? 김 주사가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 없어졌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현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없어진 물건도 특정하지 못한 채 도둑으로 잡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씨 객주 대방 어른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신 것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장터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방 어른이 사라지신 지 사흘도 안 돼요. 조카 최판술 어른이 객주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방 어른이 조카에게 객주를 물려준다는 양도 문서가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소인 같은 머슴도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사또 나리께서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최판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머슴놈이 감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고모께서 직접 쓰신 문서가 있는데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냐. 돌쇠는 최판술을 바라보지 않고 현감만 보았습니다. 그 문서에 수결이 찍혀 있습니까? 최판술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대방 어른의 수결은 도장을 왼쪽으로 기울여 찍는 버릇이 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버릇입니다. 장터 거래를 해온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문서의 수결도 그러합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판술의 얼굴이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김 주사의 눈이 최판술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현감도 보았고 돌쇠도 보았습니다.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오시오. 최판술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이 머슴의 말은 다 꾸며낸 것입니다. 소인을 모함하려는 수작입니다.
문서는 분명 고모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문서를 가져오라 하였소. 현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편한 일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나 머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문서를 보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최 판술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하인을 시켜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문서가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현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수결 부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현감은 이방을 불러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위 너 마무게, 사또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포목점 주인 엄씨였습니다. 그 뒤로 곡물상 박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젯밤 옥창살 너머로 날아든 종이의 말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최씨 대방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대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판술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긴 싸움이라 여겼던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은 채 마당 바닥을 보았습니다. 싸움의 추가 기울기 시작하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먼 데서 장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판술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엄씨와 박씨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 장터상인 몇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빠른 장터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퍼지는 데는 한 시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대문 밖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였소. 무슨 일이요? 엄씨는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최씨 대방 어른의 진짜 거래 장부입니다. 30년치 거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고 수결이 모두 온전합니다. 저와 박 씨는 이 장부와 함께 30년을 거래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장부가 진짜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현감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진 장부와 아까 가져온 양도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현감이 이방을 시켜 수결을 비교하게 했습니다. 이방은 두 문서를 번갈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수결이 다릅니다. 장부의 수결은 일관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양도 문서의 수결은 반듯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먹물의 색이 양도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나 장부는 날짜에 따라 다르게 발해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의 눈이 천천히 최 판술에게 향했습니다. 최 판술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김 주사는 이미 반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인 최씨 대방 사또 나리께 억울함을 고하러 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문으로 쏠렸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걸어 들어오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낡은 쓰개 치마를 쓰고 지팡이를 짚었으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현감에게 닿았습니다. 최 판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산중에 맨발로 버려두었으니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관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김 주사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왈패 하나가 달아나려 몸을 돌렸습니다.
현감이 포졸에게 눈짓하자 포졸들이 재빠르게 마당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최씨 대방은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최씨 대방, 사또 나리께 고하옵니다. 소인의 조카 최판술과 아전 김 주사가 공모하여 소인을 한겨울 산중에 버리고 위조, 문서로 가산을 탈취하려 하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나리 앞에 있습니다. 30년 거래 장부와 두 증인이 있으니 부디 국법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장터를 지켜온 여장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방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대문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감이 최판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소. 최판술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이미 펼쳐져 있었고 수결의 차이는 이방이 확인했습니다. 증인이 둘이었고 대방이 살아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판술이 무너진 것은 김 주사 때문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 주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최판술이 엽전 20냥을 주며 문서를 만들어 달라 하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최판술이 꾸민 일입니다. 최판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신할 놈이, 내 놈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냐.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잖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장터를 주름잡던 대방을 산에 버리고 재산을 꿀꺽하려던 자들의 최후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현감이 경목을 3번 내리쳤습니다. 여봐라. 최판술과 김 주사를 당장 포박하라. 왈패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최판술이 버둥거렸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바닥에 엎드려진 최판술의 비단 도포에 흙이 묻었습니다. 김 주사는 포박되자마자 기력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현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승을 풀어주어라. 포졸이 다가와 돌쇠의 팔에 묶인 줄을 끊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대방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도 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감이 최씨 대방에게 말했습니다. 고초가 심하셨겠소. 억울함이 풀리게 되어 다행이요. 최씨 대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대문 밖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최씨 대방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이 장터에서 눈물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가득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그녀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낮 햇살에 녹아 툭툭 떨어지고 장터 어귀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술과 김 주사가 관아 옥에 갇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객주는 다시 최씨 대방의 손으로 돌아왔고 장터 사람들은 하나둘 객주 앞에 들러 대방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최서방네 행랑채에 있었습니다. 주인 최서방은 돌쇠가 돌아온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거나 수고했다거나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최씨 대방이 사람을 보내 돌쇠를 불렀습니다. 객주 안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판술이 들여놓은 호화로운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고
대방이 쓰던 검소한 다구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방은 안방 한가운데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들어서자 대방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거라. 머슴에게 자리를 권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최씨 대방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내 아들도 없고 남은 핏줄도 없으니 이 객주와 상단을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청지기 자리를 맡아다오. 청지기는 상단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머슴에서 하루아침에 이 고을 최고 상단의 살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람 누구에게라도 들으면 두 손으로 받았을 제안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대방이 30년을 일군 객주의 마당이었습니다. 넓고 반듯했습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대방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째서냐? 부족하냐? 아니면 싫으냐? 돌쇠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것은 이런 것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공짜로 얻은 자리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할머니께서 먼저 아실 겁니다. 최씨 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청지기는 문서를 읽고 장부를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소인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대방이 말했습니다. 글은 가르쳐 주면 된다. 그렇다면 소인이 먼저 배우겠습니다. 글을 익히고 장사를 배우고 그것으로 제 밥값을 할 수 있게 된 뒤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씨 대방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공짜를 마다하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머슴이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머슴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눈 덮인 산중에서 피투성이 노파를 등에 업고 내려온 것도, 관아 옥에 갇혀 밤을 버티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도 모두 이 자의 됨됨이가 한결같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방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최씨 대방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며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런 미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아닌 오직 배움을 원하는 머슴 하나가 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여기로 오너라.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가 일어서 마당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대방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반듯했습니다. 굽힌 적 없는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최씨 대방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맨 뒤 표지를 펼쳤습니다. 달리는 말 그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홀로 남겨진 여인이 이를 악물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대방은 그 그림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저 머슴이 글을 다 익히는 날, 장부 첫 장의 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그림 옆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림 하나를. 객주 마당의 봄볕이 가득 고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마지막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작고 맑게 울렸습니다. 이 고을 장터에서 가장 큰 객주의 마당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글 한자 모르던 머슴이 붓을 잡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